안녕하세요, 시은TV입니다. 한국과 방위비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 에스퍼 국방장관이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주한미군 감축설을 불러일으켰다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지난 19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9일 필리핀 국방장관과 공동 기자회견 도중 연말까지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결정은 무엇인가? 한반도에서 군대 감축도 고려하느냐라는 질문에 방위비 협정에 관해 나는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것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를 놓고 이틀간 한국 언론에서는 일제히 미국이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연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미국의 비열한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방부는 21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한국 내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에스퍼 장관 본인도 관련 보도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로이터 AP통신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베트남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에 관한 한국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에 관한 질문에 언론에서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고 거짓된 기사를 매일 본다라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만약 협상이 실패한다면 미군을 철수한다는 위협이 있을 수 있느냐는 반복된 물음에는 이것으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 이것은 협상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을 지켜본 국민들은 트럼프식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한국을 압박하려 했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19일 기자회견에서 분명 방위비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반도에서 군대 감축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이 나왔었고 이에 대해 에스퍼 장관은 분명 나는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것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는 방위비 협상 대상국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충분히 고려할 만한 발언이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들어보지 못했다고 일축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으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 이것은 협상이다라는 발언은 그의 발언의 맥락과 모순되어 보입니다. 사실상 한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과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던 것으로 보이나 한국의 원칙적 입장 고수와 한국인들의 떠날 테면 떠나라라는 강한 반발에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에스퍼 장관 일행이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워싱턴 DC로 돌아가는 도중 오산 공군기지에 들렀을 때 호프먼 대변인은 에스퍼 장관이 지난주 한국 방문 중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헌신을 거듭 표명했다라며 한국 달래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뉴스 기사는 익명의 한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의 위험하고 무책임한 결점을 드러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의 즉각 기사를 취소하라고 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트럼프식으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까지 염두에 두었던 상황에서 조선일보의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편 떠나기 전 에스퍼 장관은 나는 그들의 방위 및 미군 주둔의 방위비 분담을 위해 보다 더 기여할 돈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 더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방위비 대폭 증액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그는 5배 인상 요구는 불합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나는 여기서 숫자를 논하지는 않겠다. 분명히 국무부가 그 협상에 관해 주도하고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거쳐가야 할 과정이다. 그리고 어떻게 돼갈지 지켜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에 대해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건대 여전히 강력한 동맹이라며 그것은 우리 각각의 준비태세와 한국의 향상된 능력을 토대로 점점 좋아지고 있다. 우리는 계속 전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방위비 분담에 관한 매우 합리적인 논의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과연 뭐가 합리적인가요? 방위비에 없던 조항까지 만들어 어처구니 없이 무리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면서도 합리적인 논의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더 세게 우리의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패권 경쟁에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세계의 경찰이 건달로 전락한 모양새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 베트남 영자 신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다. 일면은 총리가 해외 각국 정상과 교류하는 사진들로 도배된다. 요즘처럼 코로나19 창궐 같은 준정시만 아니라면 거의 늘 그렇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베트남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대외 관계에 신경을 쓰는 국가다. 외교 관계를 수립한 국가가 190개국에 달한다. 전 세계 국가와 교류하고 있는 셈이다. 대외 개방성 측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한국도 외교 관계를 수립한 국가는
158개국이다. 베트남에 대해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오해와 편견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베트남의 개방성에 관한 것이다. 북한과 한 지붕을 이고 살다 보니 사회주의 폐쇄, 자본주의 개방이란 등식이 뇌리에 깊숙이 박혀있는 탓이다. 은 2007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 경제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기 시작했다. 현재 발효 중인 FTA만 11개에 달한다. 올해는 EVFTA가 목록에 새로 추가될 예정이다. EU 28개국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면허를 따는 것이다. FTA 강국인 한국의 16개에 버금가는 숫자다. 베트남의 대외 개방성은 실용주의와 민족주의가 절묘하게 결합돼 만들어졌다. 원료는 베트남의 국부인 호치민이다. 인민의 부강을 통한 국가의 이익이 최고의 가치이며 이를 위해선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는 게 좋겠다. 베트남은 식민지 시절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프랑스를 상대로 다수의 인명을 희생시키면서 전쟁을 치렀다. 그런데 프랑스의 지배를 벗어나기 전 1945년 8월 혁명을 기회로 정권을 잡은 호치민은 프랑스의 자본이 베트남에 유입되어 베트남의 자원을 이용하고 국가 건설에 이바지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다. 또한 비록 호치민이 서거한 후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수백만 명의 인명이 살상된 미국과의 전쟁이 끝나자마자 베트남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매진했던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호치민의 실용주의에 의해 설명되어지고 있다. 그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명분 때문에 장기적인 국가의 이익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오늘날 프랑스는 유럽 내 베트남의 최대 우방국이다. 일본 식민지배 시절을 겪은 한국으로선 베트남 사람들이 프랑스를 대하는 감정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의 최애 관광지로 꼽히는 다낭의 바나일만 해도 프랑스가 옛 식민 시절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 만든 시설이다. 베트남 중부 해안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고원에 그들만의 여름 휴양지를 짓기 위해 프랑스인들은 수많은 베트남 현지인들을 희생시켰다. 지금 그곳은 프랑스 마을로 불리며 전 세계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베트남 중부의 바나이를 비롯해 북부의 사파, 남부의 달라 등 베트남의 달러 박스로 구성하고 있는 곳들은 모두 프랑스인들이 피식민지 백성들의 고혈을 짜서 건설한 도시다. 북중부에 있는 응안 성에 갔을 때에도 비슷한 혼란스러움을 느낀 적이 있다. 성도인 빈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 호치민의 생가가 있다고 해서 호기심이 발동했다. 호치민이 나고 자란 외가 마을을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한 곳이었다. 비가 억수로 퍼붓던 날이어서 방문객은 얼마 없었다. 우리 일행에 앞서 유럽에서 온 걸로 보이는 여성 한 명이 열심히 통역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프랑스 여성이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다. 통역이 유적지 직원이라는 것이다. 베트남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장소에 프랑스인들이 방문한다는 것도 신기했고 그들을 위한 무료 불어 통역 서비스가 있다는 건 충격에 가까웠다. 마치 김구 선생의 생가에 일본인들이 자주 오고 그들을 위한 일본어 통역 서비스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쉽게도 호치민 생가에 한국어 통역은 없었다.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도 불과 30여 년 사이의 상전벽해처럼 변했다.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나자 베트남 리더들은 재건의 일환으로 자국 유학생들을 미국으로 보냈다. 1986년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한 도이모의 정책을 실시할 때에도 베트남 정부는 시장 경제 교사로 미국의 경제학자들을 초빙했다. 2019년 교역액을 기준으로 미국은 베트남 제1의 수출 시장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미중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인들은 앞으로 더 메이드 인 베트남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베트남 사람들의 대미 감정도 매우 우호적이다.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젊은 세대들은 성조기로 치장한 오토바이크를 타고 하노이 도심을 누빈다. 하노이에서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 A씨는 주고계층인 베트남 부자들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병원 내부에 베트남과 미국 국기를 나란히 걸었다. 미국 최고급이란 베트남 사람들의 인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명절이면 베트남 부유층은 미국산 체리가 담긴 과일 상자를 선물로 주고받는다. 정부는 물론이고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베트남이 한국의 텃밭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베트남에 투자한 국가 중 한국이 1위라는 통계가 이 같은 착각에 기름을 붓고 있다. 1988년부터 2020년 3월까지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액은 683억 달러다.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다. 1위인 건 분명하지만 2위인 일본과 3위 싱가포르와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 한국이 베트남에 유도 배정을 쏟는 배경엔 일본과의 경쟁 심리가 깔려있다.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각국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의 본부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다. 그간의 성적을 고려하면 일본의 베트남 투자는 평균 이하라고 할 수 있다. 1992년 미국이 대베트남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 전까지 일본은 베트남 투자를 망설였다. 그 빈틈을 대우, 포스코, 삼성, LG 같은 우리 기업들이 공략했다. 그 덕분에 베트남과 한국은 순망치한의 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소프트 파워라는 측면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베트남에 더 영향력이 있는지는 한번 되짚어봐야 할 문제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의 고위 퇴직 관료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베트남의 시장 경제 전환기에 관여했던 인물이다. 그가 들려준 일화는 베트남이 생각하는 일본의 위상을 보여준다. 1960년대 중반 미국과의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에 당시 서기장이던 레주안은 전후 베트남 재건을 위한 전략을 연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때 롤모델로 연구 대상이 된 곳이 일본이다. 베트남 관료와 학자들은 일본이 명치유신을 통해 서양에 맞서 부국강병을 이룬 경험을 집중 연구했다고 한다. 도이머이 개혁 때 미국인들이 IMF 파견원으로 베트남 정부에 자문했다면 수많은 일본인들은 ADB 연구원 자격으로 베트남에 입성했다. 일본은 총리에 직구할 수 있는 베트남 경제 자문을 두기도 했는데 짠번토 와세다대 교수가 주인공이다. 그는 베트남에 ODA 자금을 지원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일본의 ODA 자금이 공항, 다리, 도로 등 베트남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인프라 건설에 집중 투자된 건 오랫동안 베트남을 연구해온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됐을 것이다. 베트남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일본은 따라하고 싶지만 따라갈 수 없는 나라다. 베트남 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 브랜드는 일본과 독일이다. 베트남 여성들이 돈을 벌면 가장 하고 싶거나 사고 싶은 걸 뽑으라는 설문이 있었는데 1위는 코스술이고 2위는 애플 아이폰이라는 말도 있다. 베트남 정부가 한국의 산업화 모델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는 건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해서 지향국을 존경하거나 좋아해서는 아니다. 1960년대까지 남한은 북한보다 못 사는 나라였고 베트남과 처지가 비슷했다. 이런 점에서 베트남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관념을 분석해본다면 질투가 상단을 차지할 게 분명하다. 게다가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인에 대해 여자를 때리는 남자의 나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베트남 리더들은 정치 체제와 관련해서도 일본을 훨씬 선호한다. 아시아 국가의 산업화와 관련해 베트남 리더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이케다 하야토 일본 수상과 박정희 대통령이다. 이케다 수상은 전후 일본의 재건을 이끈 정치인이다. 필자와 인터뷰를 했던 전직 관료는 두 명의 인물을 거론하며 한국과 일본을 이렇게 평가했다. 일본은 전국의 이케다 수상 동상을 흔히 볼 수 있지만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을 더 이상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추론이긴 하지만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한국은 베트남 리더들에겐 불온한 사상의 나라로 인식될 공산이 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과 베트남 간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에선 일본과 베트남을 한 통속으로 묶어 일베라는 신조어까지 나온 모양이다. 한국의 텃밭이라고 여겼던 베트남이 한국인 입국을 신속히 제한하고 일본의 진단키트 구원을 요청하는 모습에 일종의 서운함 혹은 배신감 같은 걸 느낀 것 같다. 호텔이나 골프장에 감염국에서 온 모든 외국인 금지라는 편말이 걸려도 한국에선 이를 한국인 금지로 읽었다. 냉정을 찾자는 차원에서 거꾸로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싶다. 과연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을 좋아했었나? 베트남은 외교 관계를 맺은 190개 국가들 중 한국에 가장 고마워하나? 이런 류의 질문 말이다. 어쩌면 박항서 효과가 그간의 불편한 진실을 가렸던 것인지도 모른다. 다행히 역전의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 빌 게이츠가 칭찬할 정도로 한국은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선진 의료 시스템, 성숙한 시민의식 등이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 기업인은 요즘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이 한국에 관심이 엄청 많아졌다고 전했다. 베트남이 그림의 떡이라고 부러워했던 일본은 침몰 직전의 거함일 뿐이다. 세계 초인류로 자부했던 미국마저 치부를